10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으로 보였던 그녀가 사실은 23년 전 실종된 재벌가의 외동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를 아빠라고 부르며 살았던 남자가 그녀를 유괴한 범죄자였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극적입니다. 한 장의 찢어진 그림과 20년을 관통한 아버지의 진념,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복수극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믿기 힘든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번엔 못 도망쳐. 골목길을 가득 채운 고함 소리에 지수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3명의 사내들이 무서운 형상으로 쫓아오고 있었죠.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편의점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들과 마주쳤던 겁니다. 박철수 그 새끼 딸이지? 내 애비가 빚 3천만 원째고 튀었어. 내가 갚아야지, 안 그래?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지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거리는 한산했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보이지 않았죠. 지수의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차는 지수 바로 앞에 멈춰섰고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은은한 회색빛이 도는 머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지수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죠. 지수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어서 타. 지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사채업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지수는 그의 손을 잡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사채업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차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지만 남자는 침착하게 창문을 조금 내리고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강민호 회장님 차량에 무슨 짓입니까?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냉정하게 말했죠. 사채업자들은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지수는 심장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가 되지 않았죠. 왜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을 딸이라고 했는지, 왜 도와준 건지, 이제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백미러로 지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놀랐지?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누구세요? 왜 절 도와주신 거예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설명은 그 다음에 하지.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 같은 것이 밀려왔죠.
23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고급 레스토랑 앞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르바이트복 위에 걸친 낡은 점퍼, 때가 탄 운동화, 이런 차림으로 저런 곳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남자는 지수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예약한 곳이야. 들어가자. 레스토랑 직원들은 남자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고 그들은 가장 안쪽의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곧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평생 본 적 없는 요리들을 멍하니 바라봤죠. 남자는 지수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먼저 먹어. 이야기는 천천히 하자. 지수는 포크를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달리느라 기력이 다한 건지 알 수 없었죠. 남자는 지수의 떨리는 손을 보고는 직접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서두르지 않아도 돼. 지수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 안가득 퍼지는 맛에 눈물이 핑 돌았죠. 언제 이렇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봤던가요?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지수에게 이 음식은 너무나 낯설고 따뜻했습니다. 남자는 지수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죠. 한참을 먹고 나서야 지수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누구세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강민호야. 그리고 너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 지수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아까 그 사람들 박철수 때문에 쫓아온 거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 지수가 아빠라고 부르며 23년을 살아온 그 남자였습니다. 맞아요. 제 아버지가 또 빚을 졌나 봐요. 항상 그래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러다 돈 떨어지면 저한테 손 벌리고.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이 밀려왔으니까요. 강민호는 지수의 말을 듣고는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철수가 너를 어떻게 대했어? 지수는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자 앞에서는 숨기고 싶지 않았죠.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제가 번 돈 다 빼앗아 가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죠. 지수야. 강민호가 처음으로 지수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박철수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게. 대신 나랑 같이 있어줄래? 지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 남자가 자신을 도와주려는 건지, 무슨 속셈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으니까요. 왜요?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저희 모르는 사이잖아요. 강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설명하기 어려워. 하지만 약속할게. 너한테 절대 해가 되지 않을 거야.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그의 말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끌림을 느꼈죠. 이 남자는 위험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 하지만 오늘 밤은 내가 준비한 곳에서 쉬어. 그 사채업자들이 아직 너를 찾고 있을 테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들에게 잡힐 게 뻔했으니까요. 강민호는 전화를 걸어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들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앞에 멈췄습니다. 강민호는 지수를 20층의 한 호실로 안내했죠. 문을 열자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살던 곳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여기서 지내. 필요한 건 다 있을 거야.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괜찮아. 푹 쉬어. 오랜만에 편하게 자.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혼자 남겨진 넓은 거실에 서서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푹신한 침대의 감촉에 온몸의 긴장이 풀어졌죠.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으니까요. 강민호는 대체 누구일까?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 그가 말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왜 자신을 처음 봤을 때 딸이라고 했던 걸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민호를 봤을 때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착각이 들었던 겁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간절하면서도 슬픈, 뭔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죠. 문을 열자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아침 먹자. 그리고 이건 너 옷이야. 쇼핑백 안에는 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수의 사이즈에 딱 맞는 옷들이었죠. 어떻게 제 사이즈를 아세요? 지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답했습니다. 어제 봤으니까 대충 짐작했지. 안 맞으면 바꿔올게. 지수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둘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강민호는 지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는 다니는지, 전공은 뭔지, 친구는 있는지, 꿈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이었죠. 지수는 대답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질문 아닌가요? 강민호는 지수의 대답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야, 나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강민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나랑 같이 지내면 어떨까? 박철수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그동안 너는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면서 학교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지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요.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나한테는 이유가 있어.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냥 내가 너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만 알아줘. 지수는 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죠. 알겠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고마워.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지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박철수의 폭력과 학대를 견딜 필요가 없어졌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길 일도 없어졌죠. 강민호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는 것을 강민호가 23년간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자신의 딸을 찾아낸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박철수가 단순한 학대자가 아니라 자신을 유괴한 범죄자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진실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깨끗한 침대 시트와 햇살 가득한 방이 보였고 더 이상 박철수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깰 일도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매일 아침 들러서 지수와 함께 식사를 했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죠. 지수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이 일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젠가 끝날 거라는 두려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지수를 짓눌렀죠. 강민호는 그런 지수의 불안을 눈치챈 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원하는 한 역이 있을 수 있어.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해.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지수야, 잠깐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지수는 긴장한 채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민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박철수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어.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강민호의 말에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박철수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람이랑 살았는데.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죠. 내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점들이 많아. 그리고 박철수의 과거 기록도 조사했는데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23년 전에 유괴 사건이 하나 있었어. 재벌가의 외동딸이 실종된 사건이지. 그 아이의 나이와 내 나이가 정확히 일치해. 지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유괴, 재벌가,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럴 리 없어요.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재벌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 DNA 검사 말이야.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박철수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럼 자신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누구랑 검사를 하는데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나랑.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회장님이요? 왜요? 지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한테 딸이 있었어. 23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그 아이를 찾기 위해 23년을 보냈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강민호가 자신을 도와준 건지, 왜 딸이라고 했던 건지, 왜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건지 말이죠. 설마 제가 그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왔거든. 설명할 수 없는 확신 같은 거였어. 물론 확실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정말로 재벌가의 딸이라면, 그리고 박철수가 자신을 유괴한 범죄자라면, 검사, 해볼게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어요. 제가 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강민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고마워. 내일 병원 예약 잡을게.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면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겁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들을 더듬어 봤죠. 사실 지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5살 무렵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모호하고 흐릿했죠. 가끔 꿈속에서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그네를 타던 기억, 따뜻한 손을 잡고 걷던 기억, 누군가 자신을 안아 올리며 웃던 기억들이 말이죠. 하지만 지수는 그것들을 단지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자신이 바랐던 환상이라고 여겼죠. 박철수는 지수에게 엄마는 지수를 낳고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혼자서 지수를 키웠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번 강조했죠. 지수는 그 말을 믿었고 박철수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죽었고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철수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엄마가 죽었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죠. 그렇다면 진짜 부모는 어디 있는 걸까요? 혹시 자신을 찾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진작에 포기했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지수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지만 지수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었죠. 강민호는 검사를 받는 내내 지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무슨 결과가 나오든 난 너를 지킬 거야. 그의 말에 지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일주일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지수는 매일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죠. 한편으로는 강민호의 딸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가족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럼 다시 혼자가 되는 건가요? 강민호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고 지수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호는 지수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죠. 지수야, 내 딸 이름이 뭔지 아니? 강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수였어. 너랑 똑같은 이름이지. 지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우연인가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어쩌면 운명일지도. 딸을 잃었을 때 어땠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아내와 나는 딸을 너무 사랑했거든. 그 아이가 사라진 날, 우리 가족도 함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지. 아내는 1년 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딸을 찾지 못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말이야. 지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후로 계속 찾으셨어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립 탐정을 고용했고 온갖 정보를 뒤졌지.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이 없었거든. 그러다 얼마 전에 박철수라는 이름이 내 조사망에 걸렸어. 그 사람의 과거를 파헤쳐보니 23년 전 갑자기 아이와 함께 나타났더라고. 그래서 절 찾으신 거군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알았어. 이 아이다. 내가 찾던 바로 그 아이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본능이랄까 그런 게 있더라고.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그 잃어버린 딸이라면 이 사람은 23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맨 거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내 딸이라면 박철수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그 사람이 너한테 한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내 곁에서 평생 지킬 거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그래도 너를 지킬 거야. 이제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 됐으니까.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어. 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3년 동안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호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지수도 긴장한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봉투 안에 자신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그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눈가가 붉어졌죠. 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강민호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정말로 내 딸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죠. 자신이 정말로 재벌가의 딸이라고, 강민호의 잃어버린 딸이라고, 친자 확률 99.99%.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해. 넌 내 딸이야, 지수야.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23년 동안 너 혼자 고생하게 해서. 강민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도 그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죠. 23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지수가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아빠를 말이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23년의 시간이 이 순간에 응축된 것 같았죠. 강민호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절대로. 지수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23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철수, 자신을 유괴하고 23년 동안 학대했던 그 남자. 그는 대체 왜 자신을 유괴한 걸까요? 돈을 노렸다면 왜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을 그토록 학대하면서도 놓아주지 않았던 걸까요? 의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지수의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박철수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볼게. 그 사람이 왜 너를 유괴했는지, 왜 23년 동안 숨겨왔는지 다 밝혀낼 거야.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고.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강민호는 약속대로 박철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서실장 김 실장은 수십 년간
강민호의 오른팔로 일해온 사람이었죠. 김 실장은 23년 전 지수가 실종됐을 때부터 함께 찾아 헤맸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박철수의 과거 기록을 모두 추적했습니다.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민호는 파일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강민호 집안의 정원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죠. 하지만 지수가 실종된 바로 그날 박철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박철수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그는 마치 공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철수는 실종 직후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5살짜리 딸과 함께 나타났죠. 출생신고는 허위로 처리됐고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 계자식이 자신의 딸을 데려가서 23년 동안 학대하며 키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철수는 단 한 번도 회장님께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유괴범이라면 당연히 돈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죠. 마치 아이를 숨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돈도 요구하지 않고 아이를 유괴한 걸까요? 더 이상한 건 박철수의 재정 상태입니다. 김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변변한 직업도 없이 살았습니다. 가끔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대부분은 도박과 술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초반 10년 동안은 생활비가 어디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출처는 추적이 불가능하게 처리돼 있었고요. 강민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 박철수에게 돈을 대주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배후에 있다는 얘기군. 강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철수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유괴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호는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23년 전 자신의 딸을 납치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었죠. 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한편 지수는 강민호의 저택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택에 들어섰을 때 지수는 압도당했죠. 엄청나게 넓은 거실, 화려한 샹들리에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이 모든 게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저희 집이에요? 지수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죠. 원래는 내 집이었어. 23년 전에 말이야. 강민호는 지수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한방 앞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었어.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은 23년 전 그대로 보존돼 있었죠. 핑크색 벽지, 인형들이 가득한 선반, 작은 책상과 의자, 심지어 침대 위에는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난 이 방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생각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낯설면서도 익숙한, 처음 보는 것 같으면서도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크레용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지수가 이 책상에 앉아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강민호가 앉아서 지수의 그림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빠, 나 그림 잘 그리지? 어린 지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수가 최고지. 강민호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수는 크레용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기억나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책상, 여기서 그림 그렸던 것 같아요. 아빠가 옆에 앉아 계셨고,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아. 넌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어. 매일 나한테 그림을 보여주곤 했지. 지수는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잊혀졌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강민호와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안긴 어린 지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엄마, 지수가 사진 속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야. 너를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지. 내가 사라진 후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 너를 찾지 못한 죄책감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말이야. 지수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죠. 미안해요. 제가 잘못해서.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급히 지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잘못한 건 너를 데려간 그자들이야.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호는 지수를 데리고 심리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유괴 트라우마와 학대 경험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죠. 상담사는 지수와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수는 박철수와 살았던 23년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뭘 해도 화를 냈어요. 성적이 좋아도 나빠도 일을 해도 안 해도 화를 냈죠.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사람은 항상 술을 마셨어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죠. 저를 때리고 욕하고 벽에 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내 때문에 불행하다고.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지수의 말을 들어주었고 강민호는 상담실 밖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상담사는 강민호에게 따로 설명했습니다. 지수 씨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23년간의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그녀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하지만 다행히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랑과 안정된 환경,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다짐했죠. 그날 밤 강민호는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수가 사라진 날부터 모아온 것들이 담긴 상자였죠. 실종 당시의 신문 기사, 경찰 보고서, 탐정들의 조사 기록, 그리고 한 장의 찢어진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그림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아빠와 딸이었죠. 위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림은 반으로 찢어져 있었는데 강민호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절반은 찾지 못했죠. 강민호는 20년 넘게 이 그림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딸을 잊지 않기 위해,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민호는 그림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수를 찾았으니 다음 단계는 복수였습니다. 박철수와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었죠.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지수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기억나? 지수는 그림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그녀는 그림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죠.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이 그림을 그렸던 날, 강민호에게 선물로 줬던 날이었습니다. 아빠 생일 선물이에요. 어린 지수가 그림을 내밀며 웃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그렸어요. 아빠 생일에.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5번째 생일 직전, 내 생일에 준 선물이야. 그리고 이틀 후에 넌 사라졌지. 지수는 그림을 꽉 쥐었습니다. 왜 찢어진 거예요? 강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유괴된 현장에 반쪽만 떨어져 있었어. 나머지 반쪽은 찾지 못했지. 범인이 찢은 건가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경찰은 그게 범행의 증거라고 봤어. 하지만 정확히 왜 찢었는지는 모르겠더라고. 지수는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그림 한 장이 23년의 세월을 관통해 자신과 아버지를 다시 이어준 것 같았죠. 김 실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박철수의 현재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박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빚은 더 늘어났고 이제 사채업자들도 그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강민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자가 바닥까지 떨어지게 놔둬.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내가 직접 그자를 찾아가겠어. 하지만 회장님, 배우를 먼저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박철수는 미끼야. 그자를 통해 배우를 낚아낼 거야. 23년 동안 내 딸을 괴롭힌 자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고 강민호와의 관계도 깊어졌죠.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지수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한 가족의 온기였으니까요.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상담 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박철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생각하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미움과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죄책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비록 그가 학대를 했지만 지수에게는 유일한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강민호는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박철수를 만나볼 생각 있니? 지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맞나요? 왜요? 강민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진짜 앞으로 나아가려면 과거와 제대로 대면해야 해.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진실을 들어야 할 거야. 물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지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철수를 다시 만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강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고 왜 그가 자신을 유괴했는지, 왜 23년 동안 학대하며 키웠는지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만날게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어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강민호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김 실장이 박철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허름한 여인 숙에 숨어 지내고 있었죠.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박철수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빚을 전부 청산해 주겠습니다. 대신 강민호 회장을 만나 주십시오. 박철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안 돼, 절대 안 돼.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 그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을 찾고 있는 사채업자들이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니면 당신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결국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김 실장을 따라 강민호의 회사 건물로 향했죠. 고층 빌딩의 최상층, 회장실로 들어서자 거대한 책상 뒤에 강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지수를 보자 움찔했습니다. 지수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강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민호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3년 만이군요. 박철수 씨. 아니, 정원사 박철수. 박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강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23년 동안 내 딸을 납치해서 학대하고 그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박철수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수는 박철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절 데려간 거예요? 왜 23년 동안 저를 학대하면서도 놓아주지 않은 거예요? 박철수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나도 원한 게 아니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시킨 거야. 강민호와 지수는 동시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강민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말하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내 딸을 납치하라고 시켰습니까? 강민호가 다그쳤습니다.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사람을 말하면 나는 죽어요.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 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우리는 당신의 계좌 추적을 완료했습니다. 10년간 당신에게 돈을 보낸 사람의 신원을 거의 파악한 상태입니다. 당신이 협조하면 당신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거부하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박철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강 부회장입니다.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 부회장, 그건 강민호의 삼촌이었습니다. 강민호의 아버지가 세운 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죠. 삼촌이? 왜? 강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회장님은 회장 자리를 노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후계자가 생기면서 그 꿈이 물거품이 됐죠. 그래서 따님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강민호의 주먹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이 와르르 떨어졌죠. 그 개자식이. 강민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지수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유괴한 거였다니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회장님은 아이를 죽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숨겨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부회장님께는 일을 처리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강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학대하며 키운 게 당신의 자비란 말입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 키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꼬였어요. 제가 회장님 댁 정원사에서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현실이 괴로웠고 이 아이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철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23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릎 꿇은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당신이 저를 죽이지 않은 건 정말 양심 때문이었나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5살짜리 아이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게 잘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때리고 욕하고 제가 번 돈을 빼앗아 도박에 쓰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나쁜 사람이 된 제 잘못입니다. 술과 도박에 빠지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23년 동안 당신에게 한 모든 것이 죄송합니다. 박철수는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사죄했습니다. 강민호는 김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세요. 유괴, 감금,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강 부회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세요. 김 실장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철수는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니까요. 곧 경찰이 도착했고 박철수는 연행됐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해방감과 동시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강민호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강 부회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강민호의 표정이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할 겁니다. 박철수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지. 그리고 그게 확보되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이죠. 며칠 후 김 실장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의 오래된 계좌를 추적했더니 23년 전 박철수에게 보낸 거액의 송금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간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기록도 있습니다. 강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군요. 검찰에 고발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부회장님은 여전히 그룹 내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자칫 내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이 우려했습니다. 강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내 딸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룹이 흔들린다 해도
정의를 실현하는 게 먼저입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결단력과 의지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자신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게 마음 아팠죠. 아빠, 쟤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건 아닐까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지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그 사람이고 그는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지수가 말하려 했지만 강민호가 막았습니다. 지수야, 넌 23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어. 이제는 내가 보호받을 차례야. 내가 널 지킬 거고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을 거야. 그게 옳은 거야. 지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의 자백과 계좌 추적 기록, 그리고 23년 전 실종 사건 자료들이 모두 강 부회장을 가리키고 있었죠. 검찰은 강 부회장을 소환했고 그는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빠져나갈 자신이 있었던 거죠. 강민호는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 내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고 강 부회장의 비리를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지수 유괴 사건 외에도 수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까지 그는 20년 넘게 회사 돈을 빼돌려왔던 겁니다. 강민호는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강 부회장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박철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는 기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송금 기록과 통화 내역, 심지어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복원됐으니까요. 며칠 후 강 부회장이 강민호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회장실에 나타난 그는 이전과는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죠. 민호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민호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 부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일부러 직함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삼촌이라고 부를 수 없었으니까요.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욕심이 과했어. 강 부회장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요? 내 딸을 죽이려 했던 것을 용서하라고요? 강민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 부회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회장 자리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그래서 5살짜리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강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 부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2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매일 맞고 욕먹고 학대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당신 때문입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온몸이 경직돼 있었죠.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가족 아니냐? 형님도 이렇게 원하지 않으실 거야. 강 부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죽은 형을 들먹인 거죠.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강민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들먹이지 마십시오. 아버지라면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족을 해친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강민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비실 강 부회장을 내보내주세요. 다시는 이 건물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요. 강 부회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제발. 하지만 강민호는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곧 경비원들이 들어와 강 부회장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지만 강민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모여들었죠. 재벌가의 유괴 사건이라는 센세이셔널한 내용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수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강민호가 함께 있어 주었고 그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증인은 피고인 박철수와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23년 동안 저를 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친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폭행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거의 매일 맞았고 제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고 학교도 겨우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의 증언은 계속됐고 그녀가 겪은 고통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죠. 박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강 부회장의 차례였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온갖 법리를 동원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계좌 추적 기록, 박철수와의 통화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23년 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복원됐죠. 일을 끝내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강 부회장이 박철수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날짜는 지수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이었죠. 돈을 받았다.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다. 박철수의 답장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강 부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조작입니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증언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원본 그대로이며 통신사 서버에 백업된 데이터와도 일치합니다. 강 부회장의 변호는 무너졌습니다. 검사는 살인 교사, 유괴, 미성년자 학대 방조 등 여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철수에게는 유괴, 감금, 아동학대로 징역 15년이 구형됐죠. 몇 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 부회장은 징역 18년, 박철수는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무고한 어린 생명을 23년 동안 고통 속에 가둬두었습니다. 특히 강 부회장은 권력과 재산을 위해 자신의 조카를 해하려 했으니 그 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강 부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박철수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죠. 법정을 나서며 박철수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 인생을 망쳐서 미안해. 지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강민호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죠. 지수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회장님, 삼촌을 고소한 심정이 어떠십니까? 강민호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내 딸이 겪은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치유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차에 오르자 지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끝났어.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가면 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죠. 박철수를 향한 미움과 동시에 23년을 함께 산 사람을 잃은 듯한 공허함이 공존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어린 시절 꿈꿨던 미래가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꿈,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꿈,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꿈들이 말이죠. 23년 동안 그 꿈들은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수야, 잠깐 들어가도 될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호는 지수 옆에 앉아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죠. 뭘 생각하고 있었니? 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23년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민호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급할 것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돼. 난 항상 내 곁에서 널 응원할 거야. 지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수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강민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죠. 지수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작은 그림이 새겨져 있었는데 바로 지수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아빠와 딸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요. 이건 지수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려준 그림을 기념하고 싶어서 만들었어. 23년 동안 나를 지탱해 준 건 이 그림이었거든. 이제 너한테 돌려주고 싶어? 강민호가 직접 지수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지수는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아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오랜 이별이 끝나고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대학교에 복학했고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지수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수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죠. 지수는 서서히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는 걸 기억해냈고 다시 붓을 잡고 싶어졌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손에 익어갔습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23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요. 강민호는 지수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지수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수업에서 만난 같은 또래 학생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죠. 2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친구라는 걸 가져본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지수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지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그게 지수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주말 강민호는 지수를 데리고 교회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오래된 저택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여기가 어디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옛 별장이야. 내가 어렸을 때 자주 왔던 곳이지. 지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오래돼서 낡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가 쌓인 가구들이 보였습니다. 강민호는 23년 동안 이곳을 그대로 두었던 거죠. 왜 갑자기 여기 온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찾아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2층으로 가자. 지수는 아버지를 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 끝 방문을 열자 작은 놀이방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내 놀이방이었어. 내가 가장 좋아하던 공간이었지. 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지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인형들과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죠.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표지 안쪽에 어린 글씨로 이름이 쓰여 있었죠. 강지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서랍장 앞에 멈춰 섰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서랍에 뭔가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지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크레용, 색연필,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을 꺼내 펼치자 어린 시절 자신이 그린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족 그림, 집 그림, 동물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다가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반으로 찢어진 듯한 그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림의 일부만 남아 있었는데 정확히 강민호가 가지고 있던 그 그림의 나머지 반쪽이었죠. 아빠. 지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강민호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이거 아빠가 가지고 있던 그 그림의 나머지 반쪽이에요. 지수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네. 23년 만에 찾았구나. 그는 지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추자 완벽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아빠와 딸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왜 찢어진 거였을까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인이 찢은 줄 알았는데 어쩌면 내가 유괴당할 때 찢어진 걸 수도 있어. 내가 저항하다가 말이야. 지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누군가 자신을 끌고 가려고 했고 자신은 그림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찢어졌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아빠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는 지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넌 끝까지 날 붙잡으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23년 후 우리는 다시 만났어. 이 그림처럼 말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이 이 순간에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을 찾은 후 지수는 더욱 안정됐습니다.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 마음이 완전해진 느낌이었죠. 강민호는 두 조각의 그림을 전문가에게 맡겨 복원했습니다. 복원된 그림은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두 사람은 23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아픔과 슬픔,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랑을 말이죠. 어느 날 지수는 박철수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상담사가 권유한 것이었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수는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박철수에게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이라고 하기엔 23년이 너무 깁니다. 당신이 저를 학대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매일 맞고 욕먹으며 자란 제 유년 시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당신이 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요. 비록 당신 나름의 이기적인 이유였을지라도
저는 살아남았고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썼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욕심에 눈먼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제 인생을 살려고요. 이 편지가 마지막입니다. 부디 남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강지수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며칠 후 의외로 답장이 왔습니다. 박철수의 글씨였습니다. 지수야, 편지 고맙다. 내가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다. 나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내게 한 모든 것이 너무 미안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은 건 양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어. 아이를 죽인다는 건 나 같은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잘 대해준 것도 아니니 변명의 여지가 없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내겐 위로가 돼. 건강하게 잘 살아라. 미안하고 고맙다. 지수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했죠.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끄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강민호와 지수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알았어?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냥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치유야.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지.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지수야. 지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어줘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못 해냈을 거예요. 강민호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생 함께야.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지수는 첫 개인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권유한 것이었죠. 지수가 그린 그림들이 충분히 훌륭하다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망설였지만 강민호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내 이야기를 그림으로 전해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개인전 제목은 다시 찾은 색깔이었습니다.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 다시 색을 찾았다는 의미였죠. 전시회에는 지수의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강민호가 초대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수의 그림들은 아픔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색채의 그림들은 과거를 나타냈고 밝은 색채의 그림들은 현재와 미래를 나타냈죠. 가장 중앙에는 특별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와 딸이 손을 잡고 걷는 그림이었죠. 바로 그 찢어진 그림을 모티브로 새롭게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은 다시 만난 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잡은 부녀의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전시회가 끝나고 강민호와 지수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느꼈어. 이제 넌 정말로 자유로워진 거야. 지수는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워.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23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부녀였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자신감 넘치고 밝은 모습으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술 전공으로 바꿔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개인전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그런 지수를 보며 매일 행복해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강민호는 지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수야, 내 엄마 이야기를 해줄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물어보지 못했죠. 강민호가 슬퍼할까봐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죠. 강민호는 지수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죠.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사진 앨범, 그리고 편지 몇 통이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의 것들이야. 엄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 너무 아팠거든. 하지만 이제 너와 함께 보고 싶어?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는 지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뻤네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너무나 따뜻하고 자상했지. 특히 너를 무척 사랑했어.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지수는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엄마가 어린 지수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둘 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내 돌잔치 때 찍은 거야.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사진이었지. 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아쉬웠으니까요. 다음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의 정갈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지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엄마의 사랑이 글 속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엄마의 마음을 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수가 실종된 후의 일기에 이르렀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고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죠. 지수야, 어디 있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제발 무사히 돌아와줘. 엄마는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엄마의 절규가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강민호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너를 찾았어.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에 나가고 온갖 곳을 다니며 찾아 헤맸지.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결국 심신이 쇠약해져서 병을 얻었어. 의사들은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어. 엄마가 너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거라는 걸.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엄마는 내 이름을 불렀어. 지수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눈을 감았지. 나는 엄마에게 약속했어. 반드시 지수를 찾아서 잘 키우겠다고.
엄마 목까지 사랑해주겠다고. 지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를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지수는 마지막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수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이건 뭐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 보는데 엄마가 남긴 편지인가 봐. 지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뜻이니까. 엄마가 가장 바라던 일이야.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내가 어떻게 자랐을지 상상해봤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야. 무서웠을 거고 외로웠을 거야. 하지만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넌 강한 아이니까 분명 이겨냈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내 아빠가 너를 찾았을 거야.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널 찾아냈을 거야. 그래서 엄마는 안심하고 떠날 수 있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못다 해준 말들이 있어. 첫째,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아름다워. 둘째, 과거가 어땠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어떤 상황에서도 희생자일 뿐이었어. 셋째,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의 지혜로운 조언들이 편지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넷째, 내 아빠를 잘 챙겨줘. 아빠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외로운 사람이야. 내가 돌아온 후 아빠가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만 해도 엄마는 웃음이 나.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엄마는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해. 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이 세상에 없어도 엄마의 사랑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내가 웃는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해, 우리 지수. 엄마가. 지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비록 엄마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강한 사람이기를 바랐는지 알 수 있었죠. 강민호도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이런 편지를 남겼을 줄은 몰랐어. 정말 놀랍고 감사해. 그는 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의 말이 맞아. 넌 살아남았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엄마가 바라신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아빠와 함께요. 그날 밤 지수는 엄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사랑을 느끼며 엄마를 더욱 그리워했죠. 하지만 동시에 위로도 받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지수는 엄마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살겠다고, 엄마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지수는 엄마의 묘를 찾았습니다. 강민호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갔죠.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지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수예요. 늦었지만 찾아왔어요. 엄마의 편지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했더라면 엄마를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았을 텐데.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전 아빠를 만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요. 그리고 제가 아빠를 잘 챙길게요. 엄마 대신 아빠 곁에서 효도할게요.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요. 사랑해요, 엄마. 비록 기억은 흐릿하지만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요. 지수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민호도 아내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약속 지켰어. 지수를 찾았어. 그리고 잘 키우고 있어. 당신이 바라던 대로 말이야. 이제 마음 편히 쉬어도 돼. 우리 잘 살게. 당신 목까지 사랑하며 살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죠. 묘지를 나서며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죠. 엄마가 보고 계실까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야. 지수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전 행복해요. 그날 이후 지수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확인했고 엄마의 바람대로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미술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새로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품이었죠. 캔버스에는 어린 소녀가 그려져 있었고 그 소녀를 감싸는 투명한 품이 표현돼 있었습니다. 엄마의 품을 형상화한 것이었죠. 엄마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저를 안아주고 계셨어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강민호는 그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도 이 그림을 보면 좋아하셨을 거야. 정말 아름답구나. 지수는 그림을 엄마의 묘 앞에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엄마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죠. 다음 방문 때 그림을 가져가 묘 옆 작은 전시대에 세워두었습니다. 비바람에 상하지 않도록 특수 코팅을 한 후였죠. 이제 지수에게는 완전한 가족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곁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엄마 23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죠. 비록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지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지수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화가의 길을 걷고 있었죠. 그녀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여러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강민호는 그런 지수를 지켜보며 매일 감사했습니다. 23년을 잃었지만 이제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느 봄날 지수는 강민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재단을 만드는 게 어때요? 강민호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재단? 무슨 재단? 지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돕고 싶어요. 강민호는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난 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재단의 로고는 지수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 그림, 아빠와 딸이 손을 잡은 그림이었죠.
재단은 실종 아동 찾기, 아동 학대 예방, 피해 아동 심리 치료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지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제 정체를 몰랐습니다. 저를 학대하는 사람이 친아버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23년 동안 찾아 헤맨 진짜 아버지가 있었고,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는 엄마가 계셨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지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 학대받으며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죠. 이 재단은 그 아이들에게 희망의 손을 내밀 것입니다. 다시 만난 손처럼 그들도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죠. 강민호도 무대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딸이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수는 무대를 내려와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재단 활동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재단의 도움으로 첫 번째로 실종 아동이 가족과 재회했고 학대받던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보호됐죠. 지수는 직접 피해 아동들을 만나 상담하고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넌 소중한 사람이야. 지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녀가 겪은 일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된 거죠. 어느 날 재단에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학대받던 가정에서 보호된 아이였죠. 아이는 지수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지수야. 너는?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지요. 민지야, 나도 너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어. 아주 오랫동안 말이야.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23년 동안 학대받으며 살았어. 매일 맞고 욕먹고 정말 힘들었지.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졌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났고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 너도 그럴 수 있어, 민지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분명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지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지는 망설이다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지수는 느낄 수 있었죠. 자신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그날 이후 지수는 민지의 멘토가 됐습니다. 주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그림도 그렸죠. 민지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서서히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지수는 민지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죠.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몇 달 후 지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림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드러낼 수 있어. 너희의 마음을 캔버스에 담아봐. 지수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색채의 그림들이 나왔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아이들의 목소리였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통해 그들의 아픔과 희망을 보여주는 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전시회를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재단에 대한 후원도 늘어났습니다. 지수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지수와 강민호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아빠,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아빠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는 다시 만났고 지금 여기 함께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죠. 아빠, 전 정말 행복해요. 과거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을 겪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강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랐어. 엄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엄마. 지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전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도 잘 모시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수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죠. 엄마의 포옹 같았습니다. 아빠, 제게 꿈이 생겼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꿈?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언젠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학대도 없고 유괴도 없고 모든 아이가 사랑받는 세상이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꿈꾸고 싶어요. 지수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지수를 안아주었습니다. 멋진 꿈이야. 그리고 넌 분명 그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갈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지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있어서 전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됐고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수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에는 수많은 손들이 서로를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큰 손과 작은 손, 젊은 손과 늙은 손, 모든 손들이 연결돼 있었죠. 제목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였습니다. 지수는 이 그림을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누군가는 항상 손을 내밀어 줄 거라고 말이죠. 몇 년 후 재단은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수십 명의 실종 아동이 가족과 재회했고 수백 명의 학대 피해 아동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수는 이제 아동 인권 운동가로도 활동하며 사회에 목소리를 냈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법도 바뀌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실종 아동 수색 시스템이 개선됐죠. 어느 날 지수는 기자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23년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요. 저를 찾아준 아버지의 사랑, 하늘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사랑, 그리고 제가 다시 배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그 사랑들이 저를 치유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잃어버린 23년에 대해서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아쉽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꿔요. 그게 제가 배운 삶의 지혜예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지수에게 수많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희망을 얻은 사람들, 감사를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였죠. 지수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장을 보냈습니다. 각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지수는 재단에 출근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나고 희망의 손을 내밉니다. 강민호는 여전히 지수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아버지로 곁에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엄마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23년 전 찢어진 그림처럼 떨어졌던 가족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비록 모두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영원히 연결돼 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수가 도운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것이고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한 장의 찢어진 그림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그림, 사랑의 그림, 다시 만난 손의 그림으로 말이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빛이 있을 겁니다. 당신을 찾는 손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수와 강민호가 23년 만에 다시 만났듯이 당신도 당신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